네, 먼저 경제 인사이트 월요일이죠, 오늘. 그래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환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달 사이에 10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널뛰는 환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뭐 원달러만 널뛰는 게 아니고 달러 자체가 좀 널뛰고 그렇죠. 있어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 그 미국 US 달러의 선진국 통화 대비 인덱스, 소위 뭐 티커명 DXY라고 하는데요. 6개국 가중 평균이죠. 그게 114까지 그렇죠. 치솟았다가 지금 105, 뭐 106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약 한 7, 8% 정도 하락했거든요. 가치가. 그만큼 원달러는 뭐 한 10%, 1,440원에서 지금 1,340원 약간 밑으로 갔다가 지금 40원이니까 거의 한 10%. 그러니까 비슷하게 달러의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달러의 선진국 통화 대비 지수에 연동해서 원달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또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킹달러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김 박사님께서 내년에 환율이 좀 불안하다, 환율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한 내년 2분기, 한 4월 내지 뭐 한 5월 정도부터는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진행되면서 또 달러가 조금 강세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뭐 올해 있었던 1차 달러 강세는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는 바람에 금리 차에서 생긴 1차 달러 강세였다면 내년에 있을 달러 강세는 경기 침체 때문에 생기는 안전통화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인데요. 소위 뭐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되면 서로를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금융 경색, 이제 달러가 좀 잘 안 도는 상황이 그렇죠. 이제 발생하는데, 뭐 신흥국만 해도 또 중국도 그렇고요. 여기에 달러 표시 회사채 만기가 계속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달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으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년 한 2분기에는 다시 또 달러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부터 사실은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그 사이에 있는 1차 달러 강세와 2차 달러 강세 사이에 있는 조금 휴식기, 조금 뭐 약간 박스권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달러의 기조라는 건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주요 기관에서 속속 내년 경제 전망과 함께 환율 전망도 내놓는데요. 산업연구원에서 1,320원을 전망했고 금융연구원은 1,360원으로 좀 더 높게 전망했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글로벌 달러, 뭐 특히나 유로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원달러의 운명도 결정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한번 준비해 온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 원달러와 달러 인덱스의 관계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밀접합니다. 조금 붉은색이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그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보이는 것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왼쪽 축이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수록 원달러는 이제 하락하는, 원달러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양상인데, 지금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그러면 이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인 유로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겨울은 다행히 유로존의 에너지 쇼크가 조금 진정되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누리지 않을까,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유로화가 조금 뭐 강보합 내지는 살짝 페리티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1.0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소폭 더 강세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세, 지금처럼 약세 국면을 간다면 내년 한 1, 2월까지는 원달러도 뭐 한 1,300원대에서 중심으로 1,300원을 중심으로 조금 공방을 이어나갈 가능성, 그러니까 한 전저점인 1,270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고 강세를 보일 수가 있고, 또 지금처럼 올라가다 보면 또 뭐 한 1,370, 80원, 한 100원 정도의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요. 위아래로 한 50원씩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결정적인 어쨌든 뭐 변수는
유로화가 다시 또 약세로 가는 경기 침체 때문에 유로존이 내년도 경기 침체 폭이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조금 그죠. 강한 예. 그런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로화의 약세에 따른 2차 달러 강세가 조금 내년 봄 정도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조금 전에 이제 겨울 준비를 좀 잘 어느 정도 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겨울 시작 아닙니까? 만약에 아주 맹추위가 유럽에 닥쳐가지고 또 뭐 가스값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이게 좀 더 출렁거릴 가능성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말씀 주셨듯이 지금 날씨가 좀 도와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원래 비축해 있던 재고가 지금 어쨌든 충분히 이번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의 예. 재고가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에너지 쇼크는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제는 내년도 다시 이제 좀 그 바닥권에 예. 들어간 그런 에너지 재고를 이제 재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뭐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날씨도 봐야 되고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봐야 되고 참 볼 게 너무 많아서 정신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보여주듯이 연준이 최종 금리를 어디까지 언제 갈 것이냐 이게 환율의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준은 어쨌든 뭐 금리를 뭐 대충 좀 정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내년 3월에 5.0%가 최종 금리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12월에 어쨌든 14일이죠. FOMC가 있는데 50bp 인상하고 내년 1월 뭐 정확하게는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 중순 두 차례 25bp. 그래서 5.0에서 내년도에는 3월부터는 동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주에 또 수요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의 또 저기 연설도 있고 해서 좀 세계의 눈이 그쪽에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연설을 여태까지 이제 지난 몇 번 연설을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보다 훨씬 더 좀 세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괜히 헛물 켜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네, 연준 인사들 중에서 약간 매파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파월 의장이 대표적이고요. 예. 그런 저희는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의 가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까지는 높고 그리고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뭐 고용이나 임금도 있지만 사실은 금융 컨디션을 결정하는 주식 시장이 조금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날뛰면 잡히려고 하는 물가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으로서는 좀 비용을 적게 쓰고 그러니까 출혈이 금리 인상을 조금 적게 하면서 물가도 떨어뜨리고 또 뭐 경기도 조금 어느 정도 연착륙을 시키고 싶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자꾸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면 앞서가니까요. 그러면 조금 성가신 거죠. 눈에 조금 거슬리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파월 의장에 비해서는 이제 뭐 예전과 같이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시장도 좀 포기한 상태인데 그래서 파월 의장도 요즘에는 뭐 가능한 좀 언론 노출을 자제하면서 절제된 그러한 표현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장은 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이 2차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뭐 빠른 금리 인상이었지만 이제 경기 침체를 들어주셨잖아요. 내년 경기 침체 정도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좀 더 나빠질 것 같다. 뭐 이런 것이 대체적인 예상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사실 경제 전망이 올 한 해 계속 틀려왔습니다. 틀려온 배경은 물가 전망을 잘못했고요. 물가 전망을 잘못하니까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속도에 대한 전망이 틀렸고요. 그러면서 조금 경제 전망이 형편없이 틀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경기 침체기에 달러 강세가 항상 발생했던 그런 상황. 검은색에 가까운 것이 ISM 제조업 지수고 붉은색이 달러 인덱스네요. 그런데 위쪽이 이제 달러 인덱스죠. 그런데 이 ISM 지수로 표시되는 미국 경기가 지금 역축으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경기가 떨어지는 건데. 올라가면 떨어지는 뭐 닷컴 버블 이후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그 점선으로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또 팬데믹 때라든지 그 경기가 굉장히 뭐 가파르게 침체됐고 그때마다 이제 달러 인덱스는 튀었죠.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가 약하게 오면 달러 강세가 약하게 올 거고 경기 침체가 고약하게 오면 좀 달러 강세도 조금 가파르게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년도 경기 전망이 미국은 조금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로존이라든지 반대쪽에 있는 또 신흥국도 자원 수출국인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조금 괜찮지만 좀 수출로 굴러가는 중국이나 지금 한국 그리고 좀 뭐 어쨌든 공업 수출국 예. 신흥국들은 상당히 무역 수지도 안 좋고 또 로컬 환율도 굉장히 좀 절하 압력이 크거든요.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결국에는 미국 경기는 좀 연착륙 되더라도 다른 나라, 달러 반대쪽에 있는 유로존이나 다른 신흥국들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일정 폭의 달러 강세는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이제 앞선 질문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근데 과거에 경기가 아주 침체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다시 말해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수출로 만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환율이 약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수출이 그렇게 별로 오히려 그 감소세고 이런데요. 결국 이런 양상이 좀 이제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뭐 글로벌 어쨌든 분업 체제가 강화되면서 현지 생산 비중이 각국이 다 늘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환율이 절하된다고 경쟁력이 좋아지는, 물론 좋아지지만 그 좋아지는 정도가 제한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네. 양상이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팬데믹 때문에 생긴 대규모 통화 팽창과 또 다시 이제 거꾸로 통화 흡수, 긴축 이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 통화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 경쟁, 뭐 고질적인 어쨌든 고전적인 경쟁 관계인 일본은 뭐 우리보다도 환율이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졌고, 그리고 아까 유로화도 말씀드렸지만 유로화도 뭐 우리나라 원 달러랑 비슷하게 떨어진 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 원 달러 절하가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반감됐다,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주요 뭐 4대 그룹에 속하는 한 대기업의 저 높으신 분을 한번 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뭐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뭐 수출 기업들은 얼마씩 이득이고 수입 위주 기업들은 얼마씩 손해다 이랬는데 이거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달러는 그 그룹 차원에서는 거의 그 제로에 가까운, 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상쇄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환율 올라가면 수출 잘 된다. 이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뭐 완전히 안 통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 예. 특히 수입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좀 고부가가치 쪽에서 높아지지 않습니까? 또 원자재 수입 의존도는 뭐 여전히 우리나라 예. 경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하락이 원달러 상승이 원화의 평가 절하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기업의 마진을 압축하는 그러한 효과가 예전보다 뭐 더해진 건 아니지만 개선된 측면은 조금 적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망도 변하고 경제 네. 구조도 변하고 산업의 어떤 기반도 변하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11월 FOMC 의사로 공개된 걸 보니까 연준 의원이 한 절반 이상이 이제 금리 인상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또 한 번 기대감이 커지는데 또 이 파월이 찬물 끼얹는 거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연준의 기조는 어쨌든 이번 1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우려했던 다수가 조금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우려했었는데 예. 그건 아니다. 오히려 뒤집어서 네, 거꾸로 그건 아니다. 됐죠. 예. 네, 소수가 그렇게 주장한 거고, 그러니까 좀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같은 분이 이제 7%까지 이제 뭐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증폭됐는데 마켓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과도한 우려였다라고 네. 이제 지금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엔 뭐 금리 인상의 물가와 경기에 대한 시차와 누적적인 효과,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연준 내부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화 긴축 속도는 확실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경기와의 스트레스다.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엔 경기가 나쁠 것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켓의 어쨌든 초점은 결국에는 기업 실적 또 실물 경기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과도기의 어쨌든 연말 연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뭐 사실 이 어떤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는데 정작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의사록에 확인이 됐는데도 시장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반응이 왜 이런 겁니까?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약간 뭐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9월 30일 뭐 코스피 그 저점일 때 2130이었나요? 그때 PR이 8.5배, 예. 코스피 PR이 주가 수익 비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뭐 11.7배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2,400 정도면 한 11.5배 정도 될 텐데 그것도 이제 12개월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한 네. PR인데 문제는 이제 예상이익이 아직 애널리스트 분들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돼서 조정을 안 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PS가 떨어지면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면 PR이 올라가니까 시장은 결국 지금 주가가 2,400, 500을 뚫고 어쨌든 그 위로 한 단계 레벨업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 혹은 실물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저항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지금 미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좀 약간 박스권에 갇힌 네. 듯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좀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엔 침체 온다. 뭐 이런 거의 뭐 기정사실로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정말 얼마나 안 좋다는 건지 주요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성장률이 뭐 지금 1.7% 예. 뭐 한국은행이 그렇게 전망을 했고요. 사실은 1.7%는 뭐 쇼킹하다면 쇼킹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기관에서 1%대 중반을 찍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보통은 조금 뭐 국제기관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이 조금은 좀 성장률을 높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의 의지를 담아서 약간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라는 것은 좀 잘못하면 조금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안 좋고 또 내수 경기도 조금 꼬이면 그러면 1% 초반대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은행의 발표거든요. 그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일부 IB들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 1%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주장하는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내년도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성적표는 나쁠 것 같고요. 문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성장률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전망의 어쨌든 센티먼트 나쁘게 봤지만 덜 나쁜 그 변곡점이 어디냐라는 부분을 그 지점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기 지금 그래프 보이듯이 네, 내년에는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네요. 신흥국만 조금 평평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년에는 2024년에는 조금 반등하는 뭐 이런 걸로 나오네요. 맞습니다. 지금 신흥국 중에서도 좀 자원 수출 신흥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진국보다는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특히 선진국이 조금 안 좋은 것은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유로존이 뭐 원래 올해 한 3.1 정도 봤는데 물론 이제 3.1 안 나오겠죠. 근데 내년도에 IMF 전망은 0.5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1.5에서 올해 1.5 성장해서 내년도에 IMF 전망은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을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특히 유로존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 수출이 안 좋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도 대중 수출이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코로나 방역 정책 해제가 좀 관건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이 내년도에 썩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수출이 안 좋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경기 침체 골이 상대적으로 더 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중국이죠. 무역 수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 내년 연말 정도에 돌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내년도 전체 수출을 중국과 반도체 이 두 양 부분이 조금 억제하는 그런 영향을 보일 텐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저는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내년 전체를 통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도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그 불황의 정점에서 주가가 돌아서거든요. 항상 그렇죠. 네, 한 두 분기 정도 선행해서 돌아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수출은 삼성전자 이익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출 어쨌든 성적표는 내년 전체적으로 나쁘겠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결국 2분기, 3분기 정도가 가장 어두운 경기 측면에서 가장 어두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주가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를 흔히 이제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라고 탄광석 카나리아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턴어라운드 할 때가 세계 경제도 뭔가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김한진 3프로 TV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